여러분, 지금 우리 머리 위, 저 하늘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골드러시라고 불릴 만한 치열한 우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엄청난 규모와 진짜 이유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5만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이게 바로 몇 년 안 남았죠? 2030년이 되면 우리 지구 궤도를 돌게 될 인공위성의 예상 개수입니다. 5만 개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? 자,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확 와닿으실 거예요. 2022년에는 한 6,700개 정도였거든요. 근데 2030년에는 5만 개. 불과 8년 만에 7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. 이건 뭐 그야말로 폭파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. 아니,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이렇게 다들 경쟁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걸까요? 먼저 이 위성범위 얼마나 큰 건지 그 규모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그냥 우주에 떠다니는 깡통 개수가 많아진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위성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속도로 관련 시장 가치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. 이건 뭘 의미하느냐? 바로 우주 산업의 판 자체가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자, 그럼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진짜 이유, 그 근본적인 동력은 뭘까요? 정답은 바로 인공위성의 역할이 예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인공위성 하면 뭐 군사, 통신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. 근데 이젠 아니에요.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까운 곳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농업 생산량을 예측한다거나 전 세계 물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고 또 에너지 시설을 감시하고 당연히 국가 안보도 지키고요.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위성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바로 이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지금의 이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네요. 위성은 이제 단순한 관측 장비를 넘어 데이터 생산,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. 맞습니다.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카메라가 아니고요. 24시간 내내 데이터를 쉬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, 뭐랄까? 하늘 위의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네, 바로 그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과거에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도로를 깔고 항만에 지었잖아요. 지금은 똑같은 일을 우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. 바로 데이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. 위성이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져요. 전체 우주 산업 시장에서 돈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무려 75%, 그러니까 4분의 3이 위성 활용 서비스에서 나와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위성을 멋지게 만들고 또 그걸 힘들게 쏘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건 그 위성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, 이걸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. 아니,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가능해진 걸까요? 우주 산업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그 기술 혁신,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3단계 연쇄 반응이에요. 첫째, 위성 부품들이 아주 작아지고 또 표준화가 된 거예요. 둘째,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장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. 셋째, 당연히 비용은 뚝 떨어지고 개발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. 바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위성붐이 터진 겁니다. 물론 이 혁명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.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고 위성 교체 주기도 짧아지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죠. 하지만 그 대가로 지구 저궤도는 이제 수많은 위성들로 꽉 차서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성끼리 부딪힐 수 있는 충돌 위험이라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긴 거죠. 자,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두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페이스X 그리고 로켓랩인데요. 아주 흥미롭게도 이 두 회사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. 먼저 스페이스X를 볼까요? 여기는 발사체부터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직접 하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쓰고 있어요. 스스로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니까 발사 비용을 확 낮출 수 있고 이건 다른 회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이 되죠. 반면에 로켓랩은 좀 달라요.
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위성 제작, 부품, 운영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일종의 생태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. 스페이스X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피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?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예전처럼 누가 더 많이, 더 싸게 쏘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진짜 핵심 질문은 그렇게 쏘아 올린 수많은 위성으로 어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결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. 결국 인공위성은 이제 국가에게나 또 기업에게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. 우리의 통신, 안보, 그리고 수많은 경제 활동이 이 위성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. 지구가 이 새로운 인프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수록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이 복잡해진 하늘의 질서는 누가 정하고 이 막강한 데이터 인프라의 규칙은 과연 누가 쓰게 될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